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걸린 그 안전속도 50-30 현수막 있잖아요. 네. 네, 많죠? 아니면 TV에서 갑자기 나오는 음주운전 공익 광고요.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텐데 혹시 이런 캠페인에 들어가는 돈이 다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 안전 캠페인 예산, 이게 어떻게 짜이고 누가 또 어떻게 쓰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이번 탐구를 통해서 저희의 목표는 그 복잡한 돈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과연 이 막대한 돈이 우리의 교통 문화를 정말 바꾸고 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단순히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 예산의 흐름 속에는요. 한국 사회가 교통안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의 변화가 담겨 있거든요. 아, 시각의 변화요? 네. 예전에는 뭐 도로 만들고 다리 놓고 하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운전자의 인식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와, 흥미롭네요. 그럼 그 돈의 흐름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개념이 아주 뭐랄까 재밌더라고요. 징벌적 세입의 예방적 환류 구조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는 교통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이 다시 교통안전 사업 예산으로 돌아온다는 뜻 맞죠? 정확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교통시설 특별회계, 줄여서 교특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교통안전 예산의 핵심 저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청이 거둔 범칙금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캠페인 예산으로 쓰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와요. 보고서에서 이걸 예방자금의 역설이라고 하던데 캠페인이 대성공을 거둬서 교통법규 위반이 확 줄어들면 역설적으로 캠페인 예산도 줄어든다. 이런 구조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캠페인이 너무 성공해서 모든 운전자가 법을 완벽하게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통사고가 사라지니까 가장 좋은 상황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동시에 교통법규 위반이 0이 되니까 범칙금 수입도 0원이 되는 겁니다. 즉, 캠페인 예산의 원천 자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 달려갈수록 스스로의 기반을 깎아먹는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생각도 못한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교통법규 위반이 어느 정도는 계속 발생해야만 예방 캠페인을 할 돈이 생긴다는. 맞아요. 바로 그 아이러니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안정적이지도 않겠네요? 정확합니다. 한계가 아주 명확해요. 이 교특회계 예산은 사실 도로 건설 같은 하드웨어 사업에 우선 배정되는 경향이 아직 강합니다. 원래 목적이 그쪽이군요. 네. 그래서 캠페인 예산은 뭐랄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삭감되거나 아니면 대형 사고가 빵 터진 다음에야 여론에 떠밀려서 급하게 편성되는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정부 예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민간 보험사들의 그 그림자 예산 역할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정부가 제도 홍보 같은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때 보험사들은 옐로우 카페 설치나 어르신들 야광 지팡이 나눠드리는 그런 하드웨어를 지원하면서 빈틈을 메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해요. 어떤 비판이죠? 이런 민간 지원이라는 게 결국 지역별 보험 가입률이나 아니면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좀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곳에만 지원이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돈의 흐름을 보니까 참 복잡하네요. 그럼 이 돈을 쓰는 플레이어들은 누군지 한번 보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데 먼저 경찰청부터 살펴볼까요? 네, 경찰청 MPA의 방식은 한마디로 충격요법에 가깝습니다. 충격요법이요? 네, 예산 집행 패턴을 보면요. 평소엔 좀 잠잠하다가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때마다 예산이 갑자기 급증하는 스파이크, 그러니까 뾰족하게 튀어오르는 형태를 보여요.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 굵직한 법안이 시행될 때마다 대국민 홍보 예산이 일시적으로 한 15에서 30%씩 확 늘어나는 거죠.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게 최우선 목표니까요. 미디어 전략도 바뀌었다면서요? 예전에는 막 사고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위협소구 전략을 썼다면 네, 피가 나오고 막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요. 요즘은 언제 어디서 단속합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단속 예고 전략으로 바뀌었다고요? 딱지를 떼는 것보다 사고 자체를 막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음 플레이어는 국내 최대 집행기관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여긴 교육과 방송에 특화되어 있죠. TVN 한국교통방송이 여기 소속이죠. 네. 근데 그게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예산의 상당 부분이 TVN 방송 운영비로 잡히거든요. 아, 그럼 순수한 캠페인 예산만 놓고 보면 규모가 좀 부풀려져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착시 효과를 걷어내고 보면 실제 캠페인 예산은 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에 집중되는데요. 특히 최근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예산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요? 네, 인지 지각 검사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홍보 예산이 2018년 대비 약 200% 이상 급증했어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예산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와, 200%요. 정말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TS는 또 접근법이 다르다고요? 네, TS는 타겟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일반 대중 B2C보다는 버스, 택시,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 즉 B2B를 대상으로 해요. 운수업체들이요? 맞습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계, DTG 데이터라고 있거든요. 그걸 분석해서 귀사는 유독 이 시간대, 이 구간에서 급정거가 잦으니 운전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산 효율이 굉장히 높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딱 필요한 곳에만 조언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최근에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예산도 늘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각 기관마다 전략이 완전히 다르네요. 근데 이런 예산들이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 이슈에 따라 막 출렁일 텐데. 보고서에서도 민식이법 사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군요. 네, 2019년 그 스쿨존 사고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정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시설 투자가 곧 캠페인이 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옐로 카펫 설치는 시설비로 잡히잖아요. 네, 시설 개선비죠. 하지만 그 자체의 시각적 효과가 워낙 강력해서 운전자에게는 그 어떤 TV 광고보다 더 강력한 캠페인 기능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 노란색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군요. 근데 보고서는 이걸 냄비식 예산이라고 좀 비판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사건이 터지고 여론이 막 들끓으면 예산을 폭탄처럼 쏟아붓고 그러다 관심이 좀 식으면 다시 예산이 싹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한계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PM이 등장했을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아, 킥보드요. 정말 사고가 엄청 늘었었죠. 사고는 급증하는데 대응할 예산 항목, 그러니까 코드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예산 당국이 완전히 당황한 거죠. 뒤늦게 예산이 편성되긴 했는데 특징이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철저히 디지털 친화적이라는 점이요. 그렇죠. 주 이용증인 2030을 겨냥해서 TV 광고 대신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협업, 인스타그램 챌린지에 예산의 80%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고요. 특히 헬멧 착용 캠페인에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도 실제 착용률은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점이. 바로 그 지점에서 보고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냥 헬멧 쓰세요라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으로 공유 킥보드 업체가 헬멧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지원하는, 즉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았냐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행동을 바꾸려면 메시지가 아니라 환경과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모든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미디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건 완전히 뒤집혔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지상파 TV 광고비는 거의 급감했어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훨씬 더 교묘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바로 PPL, 간접 광고 형태로 이동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유난히
차에 타서 안전벨트를 천천히 아직 강조해서 매는 장면이 길게 나왔군요. 하하, 맞습니다. 그게 다 PPL일 가능성이 높죠. 출연자가 안전벨트를 매는 모습을 강조하거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코너를 후원하는 식이에요. 거부감 없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디지털 광고는 한술 더 뜹니다. 거의 정밀 타격 수준으로 진화했어요. 정밀 타격이요. 보고서 예시들이 정말 구체적이던데요. 네, 비 오는 날에는 내비게이션 앱에 빗길 감속 배너를 띄우고요. 금요일 밤 강남역 근처에 있는 20살 남성에게는 대리운전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식입니다. 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각자 캠페인을 벌이다 보니까 교차로 하나에 경찰청, 시청, 공단 현수막이 막 뒤섞여서 저 그게 본 것 같아요.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시각적 공해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메시지 과잉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거죠. 오늘 한국의 도로교통 안전 캠페인 예산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그 안에는 진짜 복잡한 역학관계랑 고민의 한적들이 담겨 있었네요. 사회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스마트한 전력도 보였고 또 여전히 나와 있는 관성적인 집행 방식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통 문화를 디자인하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문화를 디자인한다? 네, 곧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 그리고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래 전략으로 알고리즘 예산 배분 같은 과감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더라고요.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지역에 예산이 자동으로 배정되는 시스템이요. 네. 또 기관별로 흩어진 캠페인을 국가 차원의 단일 브랜드로 통합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에겐 VR이나 AR 같은 첨단 기술을, 고령 세대에겐 마을 공동체 중심의 감성적 접근을 제공하는 투트랙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하더군요. 맞습니다. 기술과 감성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쪽 구석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적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키는 녹색 어머니회 같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들의 참여는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산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적 자본이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의 안정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헌신에 과연 가격을 매기고 공식적인 예산 시스템 안으로 끌어와야 할까요? 다음에 운전대를 잡으실 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